우리 가정에서 보급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우리 가정에 일반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프린터기들은 대부분이 USB 메모리 형태로 USB 방식으로 연결을 하죠. USB 케이블로. USB 메모리가 아니라, 예. 그런데 그런 USB 형식으로 연결하는 프린터는 이 교재에 실려 있는 방법으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표현하면은요, 이 지금 교재 나와 있는 제어판에 또는 시작 버튼 누르면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프린터를 추가하지 않습니까? 이 프린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USB 방식으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선생님은 설치 CD로 설치했습니다, 연결했어요 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USB 방식이 아닌 과거 구형 프린터 또는 네트워크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빠가 쓰고 있는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그걸 자녀들 방에서 네트워크로 아빠 프린터를 연결해 쓰고 싶을 때, 그럼 자녀들 컴퓨터에다 프린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는 방법입니다. 예.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USB 방식으로 연결하는 데서는 하지 마라. USB는 설치 CD 집어넣고 설치 CD가 없어요 그러면 제조회사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삼성이든 앱손이든 이렇게 받으셔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연결이 되고 USB 케이블 연결하고 프린터 파워 연결하면은 프린터 작동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아주 오래된 프린터기. 그래서 프린터기가 어디 있느냐? 프린터가 어디 있는지 없죠. 일단은요 찾아봐야죠. 누가 10년 된 프린터기를 보내왔어.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목록을 검색을 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앱손이래. 앱손도 아주 옛날 거래. 이런 거래. 오케이, 이거를 선택하고 다음. 이렇게 해서 프린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프린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자네들 방에서는 아빠 컴퓨터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프린터를 설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아까 프린터 추가에 들어가서 뭐로 하냐면 네트워크 프린터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쇄물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네요. 시작! 장치 및 프린터에 가서 제어판, 하드웨어 및 소리, 장치 및 프린터 도구 모음에서 프린터를 추가한다 라는 거죠. 기본 프린터를 설정하겠느냐 말겠느냐 하는 건데요. 기본 프린터는 이겁니다. 방금 전에 프린터 하나 설치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공유를 하겠다라고 제가 여기다 공유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본으로 설정해 버렸더니 기본이 여기로 넘어갔네요. 나는 얘를 기본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얘를 기본으로 누르면 기본이 일로 와요. 그러니까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 제가 어떤 명령을 걸고 인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쇄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작동되는 프린터기. 이렇게 더딜까? 우리가 파일에 가서 인쇄 버튼 누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작동되는 프린터기예요. 그게 기본 프린터입니다. 근데 난 바꾸고 싶어. 그럼 여기서 골라서 쓰시면 되죠. 나 이 프린터기로 할래, 저런 프린터기로 할래, 이렇게 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인쇄를 누르면 인쇄가 되겠죠. 기본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여러 대 중에서 하나만 설정하는 겁니다. 프린터가 무진장 많아도 그 중에 하나만 기본 프린터로 하는 겁니다. 프린터기는 뭐 100개든 1000개든 설치하시면 돼요. 프린터기는 제한이 없어요. 예. 프린터마다 이름을 붙여줄 수 있어요. 사무실은 프린터기를 여러 대를 쓸 거란 말이에요. 사무실 입구에 있는 프린터기, 그 다음에 안내실 옆에 있는 프린터기, 국장님 옆에 있는 프린터기, 탕비실에 있는 프린터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면 금방 알 수 있겠죠? 그것이 앱손 뭐다, 삼성 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다. 네트워크 프린터는 뭐라고요?
내게 아니라 다른 사람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기를 네트워크 환경으로 연결해서 쓰는 프린터기. 예.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 있는 프린터기 있잖아요. 저 아래층에. 거기는 로컬 프린터기가 없어요. 다 네트워크 프린터로 연결해 쓰는 거예요. 공유기로 연결해서. 우리 공유기 아시죠? IP 공유기. 그리고 공유기에 연결을 해서 쓰는 겁니다. 예. 기본 프린터기라고 하는 것은 하단에 뭐가 되어 있다?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기본 프린터는 네트워크 프린터든 뭐든 상관없이 설정할 수가 있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좀 볼까요? 기본 프린터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프린터마다 개별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설치할 수 있다. 맞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는 프린터 설치 시 16대까지만 오직 16대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뭐 반드시 오직 뭐뭐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갸우뚱 요거 이상한데? 라고 의심해 볼만 하죠. 아니나 다를까 프린터기에는 설치 대수에 제한이 없어요. 마음대로 설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답이 되겠죠. 오른쪽 문제 인쇄 기능에 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 인쇄 명령 시 기본 프린터기는 그냥 제일 먼저 설정되어 있는 프린터기, 제일 먼저 설정되어 있는 프린터기. 예. 기본 프린터는 임의로 변경할 수 있어요. 기본 프린터는 삭제해도 됩니다. 자, 여기 프린터기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설치한 거 있었죠? 얘를 기본으로 바꿔놨었는데, 이렇게 기본으로 해놨는데, 제가 얘를 필요 없으면 삭제하겠죠? 삭제하면은 프린터기가 없어졌으니까 다른 게 기본 프린터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 프린터로 설정되어 놓으면 삭제할 수 없다?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보통 기본 설정을 하면 못 건들죠. 근데 프린터기는 여러 대가 있으니까 프린터의 기본 프린터에 하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기본 프린터는 한 대만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대 중에서 하나만. 특정 프린터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프린터에 인쇄된다. 그러려고 기본 프린터를 하는 거예요. 프린터기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린터기를 기본으로 두고 자주 쓰지 않지만 특별한 프린터기들은 그냥 뒀다가 내가 인쇄하고 싶을 때 그냥 인쇄 누르면 기본으로 프린터가 되고 특별한 프린터기를 인쇄할 때는 프린터 목록 중에서 골라서 인쇄하면 되고. 예.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된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가 지정된다 그랬어요. 네 번째가 틀렸습니다. 자, 스플링을 볼게요. 스플링.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본체가 있고요. 여기 본체가 있고요. 본체가 있고 여기 프린터기가 있어요. 프린터기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인쇄 명령을 걸면 프린터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쫙 찍혀 나오는데 문제는 프린터기가 굉장히 느리죠. 여러분들 100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복사, 붙여넣기 해보세요. 휙 하죠? 근데 100페이지 분량을 인쇄하라 그러면 촥 하고 종이가 나와요? 아니죠. 엄청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모든 컴퓨터는요, 프로그램상의 특성이나 기계나 명령을 전달하면 얘가 일을 마무리 짓고요, 다시 보고를 해요. 완료했습니다 라고. 그때까지 본체가 멈춰요. 그게 기본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쇄하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럼 컴퓨터는 1시간 동안 멈춰 있어요. 우리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본래는 그래요. 그러니까는 직접 전달하기엔 좀 곤란하다. 직접 전달하기엔 곤란하다. 내가 인쇄명령 걸어놓고 밥 먹으러 갈 것도 아닌데 인쇄명령 걸기만 해놓으면 멈춰버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드디스크 안에다가 인쇄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인쇄 그러면 프린터로 가는 게 아니라 하드디스크로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임시 공간에다가 전달을 하자 이거죠. 임시 공간에 전달을 하자.
그러면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를 하드디스크 임시 공간에 갖고 있다가 그러면 전달되는 시간은 금방 되잖아요. 뭐 한 1, 2분도 안 걸리고 몇 초면 금방 전달되죠. 그러면 본체는 자기 일 할 거고 이제는 사용자가 막 뭐라고 해도 작동이 될 테고 이때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임시 공간에서 천천히 보내자 프린터기로. 그러면 본체 내 업무도 처리하고 프린터기 인쇄도 작업이 될 거 아니냐. 직접 전달하면 아무래도 빨리 인쇄돼요. 다못 1분이라도 빨리 인쇄가 되지. 근데 거쳐갔기 때문에 한 몇 분 느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임시 공간을 이용해서 인쇄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론을 스풀링이라고 부르자. 영어로 거기 써있네요. SPOOL. 거기 영어로 뭐 길게 나와있죠? 그래서 이걸 우린 줄여서 그냥 스풀 그래요. 스풀. SPOO 온라인에 온라인 해가지고 스풀 OOL 해가지고 스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속의 출력 장치인 프린터기를 고속의 CPU로 병행 처리하려니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처리 효율이 떨어지더라 이거야. 인쇄되는 동안 멈춰버리니까. 윈도우 98이 그랬어요. 윈도우 98에서. 그 윈도우 98에서 프린터기를 설치하면 프린터기에다가 뭐라고 명령을 거냐? 얘 스풀 처리해라 라고 스풀링 명령을 걸어놔야 돼. 그러면 프린터기가 이제 작업도 하고 인쇄도 되게끔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윈도우 XP서부터 야 그러지 말고 아예 윈도우 자체를 스플링이 되게끔 처음부터 명령을 걸어놓고 시작하자. 운영체제 안에다가. 그러면 사용자들이 몰라도 사용할 거 아니냐 이거지. 편리하게. 그렇게 바뀐 거예요. 인쇄할령을 하드디스크에 먼저 저장하고 백그라운드 작업을 해서 CPU가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전송이 돼서 인쇄가 되면 컴퓨터는 제가 지금 멈춰 있잖아요. 말로만 떠들고 있지 마우스만 움직이고 있지 이 화면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간에 또 착착착 전달을 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사용자들은 인쇄는 인쇄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일을 하고 편리하더라 하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는 게 스풀이다. 예. 그러면 그냥 우리가 요거를 인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인쇄. 그럼 이것도 인쇄 되겠죠. 이게 그림 그려놓은 것도 인쇄가 되겠죠. 그럼 직접 인쇄되는 게 아니라 어디? 스풀이라는 기능에 의해서 하드디스크 임시 공간에 들어갔다가 컴퓨터가 잠깐 놀고 있을 때 착 가서 인쇄하는 거다. 예. 왜냐면 프린터기도 저장 공간이 있어요. 저장 장치가. 레이저 프린터기든 잉크젯 프린터기든 프린터기 안에 저장 공간이 있어요. 32MB, 뭐 64MB 이런 저장 공간이 있어서 제가 인쇄하고 싶은 명령을 인쇄 그러면 그 저장 공간만큼 인쇄하는 양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프린터기 안에다가 10GB 저장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래 한 걸 100페이지 문서를 인쇄 그러면 인쇄할 게 10기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1기가도 보통 안 되니까. 그러면 샥 다 한꺼번에 가서 프린터기가 알아서 인쇄하겠지만 저장 공간이 비싸잖아요. 저장 장치가.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넣어놓거든요. 프린터기 안에다가. 그러니까 그거를 하드디스크가 대신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스풀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인쇄를 또 걸면은 자, 제가 이거를 인쇄 한번 걸어 볼게요. 예, 인쇄를 여기서 다른 거로 걸어 볼까? 뭔진 몰라도 이거로 인쇄했다고 치고 그럼 인쇄를 했다고 갔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쇄를 하고 싶어요. 그럼 또 인쇄하겠죠? 또 인쇄가 되겠죠? 근데 실제 프린터기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프린터기에 밑에 보면 프린터 아이콘이 나와가지고요.
일로 프린터기가 나왔는데 인쇄가 됐다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가상으로 처리하는 거라서 예.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가짜 프린터기 하나 더 한번 설치해 볼게요. 이거 한 번 더 설치를 해가지고 자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거를 인쇄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인쇄하고 인쇄 누르면 50페이지 분량의 인쇄가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프린터로 가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가는 거다? 스풀로 가는 거예요. 스풀로 쭉 가고 나서 아래 한글도 이렇게 해요. 근데 요런 작업이 안 나오고 그냥 인쇄 명령 하면 쭉 넘어가듯이 이렇게 전달하듯이 넘어가고 실제로 인쇄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프린터기가 없잖아요. 가상으로 만든 프린터기였는데 컴퓨터가 이제 놀라겠지. 이게 뭐야? 인쇄 중인데 한참 기다려도 기계는 작동하지 않으니까 오류하고 나오겠죠. 근데 인쇄 걸어놓고 보니까 잘못 인쇄한 거야. 에이 취소. 그럼 인쇄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엑셀도 인쇄 걸고 파워포인트 인쇄 걸고 아래 한글 인쇄 걸었는데 엑셀을 먼저 인쇄 걸었는데 아래 한글이 세 번째로 인쇄했잖아요. 근데 아래 한글 파일을 먼저 인쇄해서 제출해야 돼. 엑셀 파워포인트 다 인쇄하고 나서 아래 한글 인쇄하려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모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중간에 방법을 바꿔야죠. 자, 예를 들어서 한글 2007에서 예전에 이제 작업했던 걸 가지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인쇄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인쇄 걸었어요. 그럼 인쇄 갔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인쇄 중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에 가서도 파워포인트에 가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파워포인트에 가서도 이거 드디어 자 이것도 인쇄 한번 걸어 볼게요. 인쇄. 그래서 인쇄를 걸었단 말이에요. 이제 인쇄 누르면 또 인쇄 내용이 또 전달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아래 한글부터 인쇄했잖아요. 근데 급한 거야. 파워포인트가 급해. 파워포인트가 급해. 근데 아래 한글부터 인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너 멈춰. 나 파워포인트부터 인쇄하려한다. 그럼 이제 얘는 중지됐잖아요. 중지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인쇄를 거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부터 인쇄를 걸어서 파워포인트부터 인쇄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아래 한글을 다시 인쇄하면 아래 한글이 인쇄되겠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내용이 잘리진 않나요? 네? 중지시켰을 때 내용이 잘리진 않나요? 예를 들어서 아래 한글이 100페이지인데 인쇄하다 보니까 10페이지까지 인쇄했어요. 10페이지까지 인쇄한 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11번째 인쇄하다 하려고 했는데 파워포인트 인쇄가 들어왔잖아요. 이제 순서를 바꿨잖아요. 그럼 파워포인트가 인쇄되고 다 끝나고 나니까 파워포인트 파일 인쇄된 거 가져가고 나머지 인쇄 이제 명령 걸면 계속하면은 11페이지부터 다시 인쇄되는 거죠. 중간에 문서가 잘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인쇄 명령을 취소를 하게 되면 잘못하면요 인쇄가 되다 말고 여기서 인쇄가 이렇게 되다 말고 여기서 끊어지죠. 요령이에요. 이 종이를 빼면 되죠. 인쇄될 때 뒤에 있는 종이를 빼내면 인쇄 중간에 뭐 종이가 없으니까 안 넘어들어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정지를 걸면 편하죠. 한참 인쇄하고 있는데 정지 걸면 여기까지 인쇄되다가 이렇게 하고 빠져나온단 말이야. 그럼 종이 아깝지, 뭐 잉크 아깝지. 예. 본래는 그냥 알아서 한 페이지는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급하다고 하니까 나는 여기까지라도 빨리 빼버려야 되는데 다 인쇄하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다 인쇄하기를 바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다 말고 멈추기를 바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인쇄 걸면 중간에 빠져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종이를 뒤에 이제 인쇄하려고 종이 넣어놨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빼놓고
그럼 마저 인쇄되다 보면 종이가 없으면 부룩부룩 거리거든요. 그러면 중지 걸어놓고 파워포인트로 인쇄 명령 걸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종이 다시 집어넣으면 마저 인쇄 나오는 거죠. 일단은 취소할게요.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인쇄를 2세트 인쇄하려고 명령을 걸었는데 아차 한 세트 빼고 싶어. 한 세트만 인쇄하고 싶어. 그거는 아까 인쇄 명령 거기서 못 고쳐요. 아예 다 취소하고 다시 한 세트만 인쇄해야죠. 가로로 인쇄하라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세로로 인쇄하고 싶어. 그럼 아까 그 인쇄 대기 상태에서 대화 상자에서 뭐 중간에 취소 계속 이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못 건들죠. 거기서는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예 취소를 걸고 가로 세로를 바꿔서 다시 인쇄해야죠. 예. 여기 문서 대기 중인 문서를 삭제하거나 출력 대기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고 중간에 종료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는 안 된다고 나오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나? 우리 책을 한번 볼까요? 예, 마찬가지인데. 가로 인쇄하던 걸 세로로 바꾼다든지 세로 인쇄할 걸 가로로 바꾼다든지 페이지 뭐 매수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건 다시 취소를 해야 되고. 오른쪽에 문제 보면은 수풀 기능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는데 수풀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대기 중인 문서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거나 매수를 바꾸거나 이건 안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보기 같은 거는 그건 안 되고 뭐만 된다? 중간에 취소하고 다시 하고 이런 거는 된다 이거죠. 장치 및 프린터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을 옳지 않은 거 됐는데 인쇄 대기 중인 문서만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인쇄하던 것도 중간에 멈춰버릴 수도 있죠. 예. 다 가능합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 이 시스템 유지 보수가 말 자체가 어려워요.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꼭 해보세요. 포맷은 하지 마세요. 이건 하시면 안 돼요. 예. 여기 USB 메모리가 일단 뭐 보여는 드릴게요. 포맷 하기 직전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자, 디스크 검사는 뭐냐면은요. 자,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가시면 시스템 도구라고 있어요. 시스템 도구. 거기 가면 디스크 정리. 검사는 없네요. 그렇죠? 정리는 있는데 검사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내 컴퓨터에 가서 C 드라이브에 가서 속성 도구에 가면 검사 있어요. 디스크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누르면 검사를 쫙 합니다. 근데 얘는 사용 중이래죠. 제가 여기다가 검사 명령을 걸었는데 오류 자동 수정을 걸어놨어요. 그래놓고는 시작을 눌렀더니 제가 지금 C 드라이브를 쓰고 있잖아요. 윈도우가.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랬더니 예약하래. 예약. 그럼 껐다가 킬 거 아닙니까? 껐다가 킬 때는 누군가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검사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강의실 거는. 오늘은 야간반에 수업이 없으니까 내일 아침반이 되겠죠. 내일 아침반에 누군가 이 컴퓨터 킬 거 아닙니까? 그럼 예약되어 있는 디스크 검사가 들어가요. 그게 한 40분 내지 한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제 어떤 놈이 이거를 걸어놨는지 요걸 있는 대로 속으로 하고 있을 거라고. 뭐 우리야 오래 살겠지. 예, 오래 살겠죠. 하지는 마세요. 예, 욕먹을 짓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CD롬 드라이브는 검사를 안 해요. 하드디스크만 보통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어요. 불량 섹터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불량 섹터. 불량 섹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나 도로를 가다 보면 도로가 이렇게 파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매끄럽지 않고 그런 게 오류 났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거를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디스크 안에도
트랙, 운동장 트랙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데이터가 요소마다 저장이 되는데 거기에 물리적이나 소프트적으로 논리적으로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점검해주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거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 중에서 우리 건너편 강의실 그 캐비넷 옆에 하나 있어요. 끝에 제일 이쪽 문짝 옆에 있는 거. 그 컴퓨터가 하드가 불량이 났어요. 업체에다 통보를 해놨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안 바꿔주더라고. 저도 거기는 대수가 많아요. 우리보다 컴퓨터 대수가 많아서 예비가 있으니까 이제 안 해도 상관없지만은 가정에서는 굳이 이걸 검사를 안 해도 상관은 없을 정도로 우리 컴퓨터는 이상 없습니다. 포맷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USB 메모리나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때 쓰는 건데,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퓨터에 가서 제 하드디스크, 제 USB 메모리 밑에 있네요. 128GB. 그런데 NTFS로 돼 있어요. 여기는 NTFS로 돼 있고 NTFS 베이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어떤 분이 요 USB 메모리를 두고 가셨는데 남의 USB 메모리 내용은 보면 안 되고요. 겉에만 볼게요. 겉에만. 여기 뭐라고? 여기 떴네요. 그렇죠. 여기 떴지 않습니까? 이건 FAT32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FAT32라는 방식과 NTFS라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안 드렸어요? 안 했다고요? 했죠. 그렇죠. 예. NTFS로 포맷을 하면 더 빨리 작업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4.5기가 이상의 파일도 복사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6기가 남아있어요. 6기가. 근데 제가 5기가짜리 파일을 복사해서 붙이면 붙여넣을까? 안 된다 이거지. 6기가가 있는데도 5기가가 안 넘어간다 이거야. FAT32에서는 4.5기가 최대예요. 4.5기가 넘는 거는 복사가 안 됩니다. 아무리 공간이 많아도. 그러니까 NTFS로 포맷을 해야만이 포맷을 해서 이거를 NTFS로 이렇게 포맷을 해서 쓰면은 그때는 6기가 있어도 5기가짜리 6기가짜리가 가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또 빨리 움직이고. 포맷이라는 건 그런 거고. 레지스트리는 뭐냐면은요, 포맷할 때 빠른 포맷이라는 것도 있고 시동 디스크 만드는 게도 있는데 시동 디스크 만드는 건 거의 안 합니다. 자, 레지스트리는 이 컴퓨터 속에 들어있는 하드웨어적인 내용과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를 보관해 두는 공간이에요. 이 강의실 컴퓨터에는, 강사 컴퓨터에는 하드가 몇 기가고 메모리가 어느 정도고 모니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뭐뭐가 연결되어 있고 이런 거를 다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신경구조 같은 그거를 보관해 두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얘를 레지스트리 에디터라고 시작을 해서 들어가 보면 나온다라는 건데 하지는 마세요. 이거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다른 거는 아는 게 힘이지만 얘는 모르는 게 상책입니다. 괜히 아는 척해서 건드렸다가 컴퓨터 그냥 버려버려요. 돌팔이 의사가 침 잘못 넣으면 사람 그냥 마비되고 죽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트리에 관한 거는 시험에 레지스트리는 이런 겁니다 라고만 내지 그 안에서 어떻게 정보를 변경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는 시험에 내지를 않아요. 그거를 유일하게 내는 자격증 시험이 PC 정비사 시험. 거기서는 PC 정비사는 실기 시험에 이걸 내요. 레지스트리를 변경하시오 이렇게. 그럼 기존에 있는 컴퓨터에도 레지스트리를 건들면 그 컴퓨터가 멈춰버릴 수 있으니까 가상으로 해요.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으로만.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시스템 복원. 사람이 문제가 생겼어요. 가다가 다쳤다든지, 예. 머리가 참 좋은 친구인데, 떨어지는 벽돌에 맞아가지고, 그냥, 연구가 됐어요. IQ가 200인데,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나왔더니 IQ가 5야.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기가 막 달려가다가 돌불에 넘어졌더니 무릎이 다쳐가고 피가 나요. 그럼 엄마가 뭐 마데카솔 뭐 이런 거를 뿌려주고 이제 낫겠지만은 아프고 울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컴퓨터 세상이라면 되돌리는 거예요. 상황을. 벽돌이 떨어져서 다쳤다? 그러면 벽돌 떨어지기 전으로 돌리면 되는 거고, 애기가 뛰어가다 넘어졌다? 그러면 넘어지기 직전으로 돌리면 되는 거죠. 그거는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사람 세상에서는 안 되지만 기계에서는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 복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 그룹 내에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복원을 걸면은 날짜가 나와요. 날짜, 시간이. 그 날짜와 시간 이전 상태로 되돌리면은 이상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어저께 무슨 프로그램을 설치했어. 그저께. 그래갖고 뭐 잘 쓴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컴퓨터를 켜보니까는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래. 근데 이게 3일 전에 설치해놓은 프로그램이야. 근데 그 프로그램을 제거해도 똑같더라 이거야. 제거해도. 그럼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말고 그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돌리는 게 복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내 문서에다 뭐 잔뜩 저장해놨거든.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는 신경 안 쓴다. 내 문서 안에 저장된 문서라든지 즐겨찾기 해놓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건들지 않고 프로그램상에서 변경된 환경만 그런 것만 복원시켜주는 기능이다 하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3일 전에 어떤 프로그램 제거했어요. 이것도 시스템 복원으로 돌리면 제거 이전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다시 설치를 못하는데 복원 그러면 그 전 상태로 돌아간다 이거지. 그게 복원이란 기능입니다. 편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작업관리자 좀 볼게요. 작업관리자는 이렇게 합니다. 컨트롤 쉬프트 ESC라는 걸 누르는데 우리 키보드에 보면은 컨트롤 쉬프트 ESC가 왼쪽에 쭉 붙어 있어요. 그거 한번 누르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르고 쉬프트 키 누르고 ESC 키를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이런 창이. 이게 작업관리자라는 창인데 보시면 현재 무슨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으며 현재 이 안에는 아크로빈 리더도 작동되고 있고 뭐 모두 HNC 체크도 돼 있네. HNC 체크라는 건 뭐예요? 한컴 업데이트. 여기 곰 헬퍼는 뭐야? 곰 플레이어 프로그램에서 뭐를 전 지금 곰 헬퍼 안 쓰거든요. 얘를 끝내게 해도 되지. 근데 여기 있는 제가 아도비 리더, 아크로 리더라는 거를 끝내게 누르면 제 교환본 프로그램인데 큰일 나죠. 이게 종료가 되면 안 되잖아. 다시 실행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여기 이런 것들이 밑으로 보시면 또 많아요. 이렇게 뭐가 V3도 연결되어 있고 그럼 V3를 제가 닫으면 어떻게 돼요? 백신이 멈추는 거죠. 그 다음에 성능에 보면은 CPU가 현재 얼마큼 쓰고 있으며 메모리가 얼마큼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고 내 컴퓨터가 잘 근데 여기 보면 CPU가 4개가 움직이네요. 여기 4개가 그래프가 움직이잖아요. 예, 이제 이 코어인지 스레드인지 몰라도 하여튼 4개의 CPU가 사용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고 현재 CPU가 안에서 코어가 4개가 움직이는데 현재 1번과 2번은 좀 움직이는 듯하고 3번과 4번은 안 움직이고 있죠. 제가 이제 만약에 엑셀을 실행하고 파워포인트를 실행하면 요 세 번째, 네 번째 코어가 또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상에서 누가 나한테 접속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 것들을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작업관리자라고 하는 거고요. 관리센터는 제어판에 가면 관리센터라고 있어요. 우리 컴퓨터 안에 관리센터라고 있는데 여기 있네. 관리센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가면은 현재 당신은 네트워크 방화벽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업데이트 사용 중에 있습니까?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자 계정 컨트롤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네요. 네트워크 액세스 보호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건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고 시스템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또 좀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밑에 백업 상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집집에 가가지고 당신네는
자물통이 보조키가 없네요, 있네요. 창문에 보안장치가 있네요, 없네요. 당신은 외출할 때 창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열어놓고 나가네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고 나서 관리센터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컴퓨터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엉망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이런 거 모르고도 살아왔죠. 근데 시험에 낸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서 어쩌다 나오는 거죠. 막 40문제, 그 중에 컴퓨터 일반이 20문제인데 그 중에 한 10개가 이쪽에 나오고 이러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하나씩 나오는데, 관리센터에 관련된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죠. 시험 문제에서 보세요. 00년서부터 2013년까지 꾸준히 한 개씩 뭐 어쩌다가 뭐 횟수를 건너뛰기도 하고, 작년에는 또 안 나왔네요. 작년에 안 나왔어. 올해도 아직 안 나온 걸 보면 나올 만도 하겠는데. 예.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벽은 뭐예요? 불나면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막아주는 게 방화벽인데, 컴퓨터에서 말하는 방화벽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무단 접근을 막아주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무단 접근. 관계자의 출입금지 이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저 밖에서 지금 이 안에 좀 일이 있어 들어가려고 그러는데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안에서 건물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타치를 안 해요. 이거는 경비야. 외부 경비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는 처리를 못 합니다. 방화벽이라는 거는 시험 문제 그건 하나 메모해 두세요. 방화벽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거를 통제하는 거지, 내부 내에서 움직이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문제 한번 보세요. DMA, IRQ 뭐 이런 게 있대요. 하드웨어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는 뭐 소프트웨어 정보도 하드웨어 정보도 관리하는 거래. 1번의 플롭스는 뭐예요? 플롭스는요, 초당 1초에 얼마나 복잡한 수를 계산하느냐, 몇 개. 플롭스는 1초에 계산할 수 있는 복잡한 숫자. 그러니까 만약에 100 플롭스라고 하면 뭐야? 1초에 100개를 계산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숫자를 5 곱하기 3 이런 게 아니라 막 소수점도 막 원줄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루트 얼마 막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계산하는. 컴퓨터가 얼마나 빠르냐 느리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프로토콜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통신 규약이라 그래요. 통신 규약. 통신을 하려면 규칙과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통신에서. 답은 레지스트리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논리적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디스크에 검사를 하는 거라 그랬잖아. 디스크에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그랬잖아. 그 디스크 검사겠지. (3번)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은 뭐냐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CPU하고 메모리 현황을 아까 봤었죠. 그렇죠? 특정 사용자를 로그 오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행 순서를 변경한다는 말은 뭐예요? 엑셀을 하고 있는데 파워포인트를 하고 있는데 엑셀 먼저 작동되고 파워포인트 먼저 작동되고 이런 거, 그걸 바꾼다는 거잖아, 순서를. 그게 내 맘에 아닙니까? 이거 하다가 밑에 있는 작업 표시에서 클릭하면 그거 하고, 엑셀 클릭하면 엑셀이 되고, 파워포인트 클릭하면 파워포인트 하는 거지, 작업 순서를 변경하는 거는 없습니다, 컴퓨터에서.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네 번째는 말이 묘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자체는 없고요.
최적화. 최적화가 많이 나왔네요, 시험에. 최적화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최적화, 영어로는 옵티마이즈라고 하는데, 컴퓨터가 어딘가 좀 불안스러워. 예를 들어서 공간이 여기저기 남아있어. 안방에도 조금 남아, 건너방에도 조금 공간이 있어. 그러면 그 공간을 한 대 못 끄면 방 하나 또 나올 것 같아. 그런 거. 그 다음에 디스크 안에 이 컴퓨터, 우리 C 드라이브 있잖아요. C 드라이브 안에 과연 이 C 드라이브 안에 이게 D 드라이브나 이거는 자료니까 그렇고, 이 안에 이제 윈도우가 돌아가고 있는데 과연 불필요한 공간은 없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인터넷상에서 설치를 했어. 실행했어. 그랬더니 다운로드가 되더니 막 설치가 됐어. 설치가 완료됐어. 그러면 컴퓨터 안에가 깔끔할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컴퓨터 안에는 지저분한 게 많아요. 지저분한 게 많다 이거야. 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기들이 막 놀아요. 장난감 꺼내놓고 놀고, 동화책 꺼내놓고 공부합니다. 그러면 꺼내놨던 공간이나 그거를 정리해서 보관해두는 공간이나 어차피 공간은 공간이잖아요. 책장에 있는 거 꽂아서 밖에다 펼쳐놓은 것 뿐이지, 다시 꽂아놓으면 내려놨으니까 바닥은 지저분했지만 책장은 비어있잖아. 근데 책장에 올라가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는 밑에 있는 책을 올려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정리하는 거라 그런 거죠. 그런 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거예요. 이 컴퓨터 안에는 우리 강의실 한번 보세요. 이쪽에 에어컨 나오는 공간에도 약간 틈새가 한 20cm 정도 있고요. 통로에도 있고요. 저 뒤에도 있고요. 앞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대 묶으면 어떻게 될까? 한 절반 생길 것 같아, 공간이. 그럼 여기에서 텐트 치고 놀아도 되잖아. 또 공부할 때는 또 다 치우고 또 다시 책상 정리하면 되잖아. 그렇게 해주는 게 디스크 조각 모음이에요. 단편화라는 게 단편화. 내가 복사해서 붙이고 잘라내서 옮기고 하다 보면 집안 물건들이 처음에는 순서대로 쌓여 있다가 막 섞어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걸 어느 날 갑자기 정리한답시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다시 원래대로 쫙 꽂아 놓지 않습니까? 보기 좋게. 그래야 일하기가 수월하잖아. 그렇게 하는 걸 조각 모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단편화는 흩어진 거예요. 흩어진 거. 그 흩어진 자료가 안방에 있던 건너방에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은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한 대 딱 모아놔야 편해. 깔끔하고. 근데 컴퓨터도 그래야 좋아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 컴퓨터 안에다, 내 문서에다 복사해서 붙이면은요, 그 하드디스크 공간에 그 영화가 예를 들어서 2기가라고 가정해 봅시다. 영화가. 그럼 2기가바이트가 통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문서 안에 공간을 봤더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공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조금씩 들어가요.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해가지고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지만 컴퓨터 안을 뜯어보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안방에 있고 꼬리는 건너방에 있고 몸통은 거실에 나와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에 저장이 될 때는. 근데 연결이 돼 있거든. 안방에 갔다가 건너방 갔다가 거실에 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그 영화를 콤플레이어로 재생을 하면 순서대로 영화가 재생이 되는 것 뿐인데, 그거를 통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아예 하나의 몸통으로. 그럼 빨리 움직이겠죠. 그렇게 해주는 게 조각 모음이에요. 한 대 모아주는 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빨라. 공간은 그대로 있는 건데 빠르다고, 효율적이라고. 자, 디스크 정리. 디스크 정리는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으니까 한번 눌러보죠. 쉬워요 이거는요. 자, 디스크 정리를 한번 눌렀더니 정리하겠다 그래서 확인 눌렀더니 안에서 검사를 해요.
디스크에 불필요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예요. 불필요한 게. 애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때 입었던 옷도 남아있어. 근데 깨끗해. 입지는 못하지만 버리기는 아까워. 그래서 갖고 있는 거야, 엄마가. 그렇잖아요. 어릴 적에 보던 동화책이 있는데 얘가 고등학생이 그 동화책 보겠어요? 근데 어릴 적에 우리 애가 보던 거니까 버리기 아까워서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치우면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마 나 침대 좀 놔줘. 야, 집에 공간이 없단다. 엄마 나 저 책 다 치워버리고 나 옷 안 쓰는 옷 다 치워버리면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 그럴까? 하는 겁니다. 디스크 정리가. 불필요한 공간. 내가 저장해놓은 내 문서는 건드리는 거 아니고요. 컴퓨터 내부에서 움직이는 자료들 중에서 스스로 검사를 했더니 첫째, 휴지통. 휴지통에 뭐 많이 들어있으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비워버리고. 임시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임시 파일이라는 거. 또 인터넷상에서 내가 어디 다녀갔던지 그 위치, 뭐를 봤는지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싹 치워버리면 집안 정리하는 거죠. 안 쓰는 물건. 그랬더니 방 하나만큼 나오더라 이거야. 그러면 그거를 뭐 고물상에 갖다 판다든지 뭐 재활용통에다 내놓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유 있게 쓰는 거죠. 그게 디스크 정리하는 거예요. 이 디스크 정리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면 좋아요. 특히 꼬맹이들 많은 집은 뭐 많이 복사하거든, 게임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많이 하시면 좋고, 우리 어른들은 그냥 인터넷 주로 하니까 굳이 뭐 몇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그런데 스마트폰도 정리해야 돼요. 디스크 정리. 이 스마트폰도요, 카톡을 하면 카톡 데이터들이, 쓰레기들이 남아 있어요. 내가 봤던 자료들, 그거는 저장을 하면 되는데 봤던 흔적이 남아 있어. 그게 그런 것들을 한번 쫙 비우잖아요. 그러면 뭐 몇 기가씩 공간이 남아요.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이냐면은요, 클린 마스터라 그래. 클린 마스터. 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앱에 깔려 있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에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다시 쓰자. 그래. play.google.com 들어가면 구글이 이상하게 썼다. google.com. 플레이 스토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 앱 스토어 여기요. 여기에 클린 마스터라고 있어요. 클린 마스터. 요거 빗자루 그림 되어 있는 거 이겁니다. 클린 마스터라는 거를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얘가 안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쫙 정리해줘요. 기가 막히게 정리해줍니다. 예. 이런 걸 내 몸에다 하나 설치해야 돼. 그럼 배때기 속에 들어있는 쫙 하면 장동건처럼 되고 권상우처럼 될 텐데, 왜 이런 건 사람 몸에다 이게 안 되는지 몰라요. 당장에 시급한 사람이 전데. 예. 그럼 사람 구실할 텐데 좀. 요런 거 클린 마스터라는 거. 이제 디스크 정리가 끝났더니만은요, 보세요. 이런 거 쭉 있는데, 제가 이거 다 한번 해볼까요? 다 선택을 하면은요, 2.88기가의 쓰레기들을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 2.88기가. 2.88기가. 그럼 이거를 깨끗하게 지우는 거예요. 강사 컴퓨터는 그나마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 정도예요. 여러분 되게 한번 해보세요. 되게. 디스크 이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주는 하지 마세요. 이거 하는 동안 컴퓨터가 바쁘니까. 그러니까 뭐 일주일이나 한 달에 한 번씩 날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깨끗해지는 거죠. 여기 아까 클린 마스터라는 거 이용해도 되고요. 그래서 요즘 우리 백신 아시죠? 백신. 뭐 V3 라이트든 알약이든 이런 백신 안에도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뭐 PC 검사 기능도 있고,
뭐 이런 뭐 PC 도구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최적화 이런 것들이 바로 정리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백신에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예방하고 검사하고 치료하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부가적으로 PC 관리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그 기능만 잘 쓰면 예, 편하죠. 최근에 보면 그 정수기 같은 것도 보면 스스로 세정하는 기능 뭐 이런 거 나온 정수기들 있잖아요. 과거에는 그 매니저들이 와서 필터를 청소해주고 교환해주고 하는데 이제는 그것도 귀찮다 이가 누가 오는 것도 그 버튼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아니 그냥 때 되면 지가 알아서 그 필터도 세정하고 다 해주고 하니까 깔끔할 거 아니냐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컴퓨터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을 걸어야만 되는 거니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 휴지통 파일, 임시 인터넷 파일 등을 지워 빈 공간을 확보하는 시스템 도구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게 뭐예요? 정리 2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정리를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한글 2007이 필요 없어. 한글 2010을 쓰고 있으니까 그땐 프로그램 제거에 가서 제거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 디스크 정리라고 하는 거는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어떤 프로그램 설치하라고 나오는 거 있죠. 그럼 버튼을 확인 누르면 걔가 다운로드가 되면서 설치가 되잖아요. 그럼 설치가 되고 나면 그 다운로드 받았던 자료가 있잖아. 설치하기 위해서 다운로드 받았던 거. 그게 여기서 말하는 임시 파일이에요. 그게 임시 파일이라고. 여기 지금 한글 2010 업데이트 하라고 나왔거든요. 조금 전에. 한글 2010 업데이트 하라고 나왔는데 그 윈도우 그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은 한글 2007이나 한글 2010에 관한 기능을 이 안에서 바꿔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다운로드가 돼야죠. 그 다운로드가 돼서 설치를 하고 나면은 그 다운로드 받았던 프로그램이 사라져야 되는데 남아있어요. 남아있다고. 그거를 어디에 남아있는지 알면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삭제해도 되지만 모르니까 컴퓨터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네가 알아서 좀 해다오. 이렇게. 그럼 걔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너 쓸데없는 거지 확인해가지고 지워주는 거다 이거죠. 여기 지금 보세요. 한글 2010, 2007에 관한 업데이트하는 기능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업데이트 하라 그러면 얘가 이제 내 컴퓨터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잖아요. 되고 나서 얘가 설치가 들어갈 거라고. 설치가 되고 나면 요 다운로드 받았던 게 사라져야 되는데 다운로드 하고 나서 사라지지 않더라 이거야. 네가 알아서 삭제하든지 말든지 해라 이거지. 나는 설치만 하고 가버리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김치냉장고를 배송을 요청을 했더니 김치냉장고를 이제 택배회사에서 삼성이나 이런 데 와서 설치해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설치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박스, 종이 박스 있잖아요. 포장되어 있던 거. 이런 거 걷어가지 않습니까? 걷어가면 괜찮은데 안 걷어가면 내가 치워야 되잖아요. 그걸 디스크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서비스 차원에 다 가져가는 거고 고장난 옛날 것도 가져가는 판인데 컴퓨터는 그걸 안 하더라 이거지. 하는 것도 있지만 프로그램마다.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디스크 정리는요.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시스템 도구. 여러분 프로그램 목록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시작 누르면 모든 프로그램이라고 바로 위에 있죠. 누르시면 저 꼭대기에 아도비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건 우리 센터에 아도비 프로그램 설치했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원래는 뭐가 있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세큐리티 에센셜, 윈도우즈 애니타임 업그레이드, 뭐 DVD 메이커, 그 다음에 뭐 기본 프로그램 이런 거 보이시죠? 윈도우즈 뭐뭐뭐 돼 있는 거. 여기 아도비는 다 추가로 설치한 거고. 근데 쭉 내려가면은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그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윈도우가 설치되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폴더예요. 이 보조 프로그램 그룹.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탐색기도 보이고 계산기도 보이고 그림판도 보이고 녹음기도 보이고 메모장도 보이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시스템 도구라고 있죠? 이제 도구 그 안에 거기 보면 뭐 디스크 정리, 조각 모음, 뭐 그 다음에 뭐 복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접근성이라는 것도 또 있죠. 접근성. 제어판에 가도 접근성 있지 않습니까? 그 접근성 위에 보면 컴퓨터도 있고 제어판도 있네. 그냥 결론적으로 이 보조 프로그램 그룹이라고 하는 얘가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프로그램 그룹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는 뭐 네이트온이든 뭐 게임이야 빼두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별도로 설치한 그룹이에요. 그런 건 시험에 안 내죠.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있는 것만 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대중적으로 쓰는 거 그런 것만. 잘 안 쓰는 건 묵으면 그렇지. 잘 쓰는 게 뭐예요? 탐색기 많이 쓰지 않습니까? 탐색기가 뭐야? 컴퓨터 실행하면 아이콘 이거 바탕화면에는 컴퓨터 클릭하면 나오는 거. 그래서 왼쪽에 폴더 보이고 오른쪽에 데이터 공간 보여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키보드로 어떻게 하는 거 다 배웠잖아요. 여기서 목록을 선택할 때 뭐 연속적인 거는 클릭하고 쉬프트 눌러서 클릭을 하고 비연속적인 거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고 뭐 이런 거. 또 갸우뚱하시네. 자, 그 다음에 백업 및 복원은 굳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백업이라는 말은 뭐냐면 중요한 데이터를 손실을 대비해서 하나 더 보관해 두는 거예요. 저는 하드디스크가 여러 개가 있어요. 또 공CD 있죠, 공CD. 거기다가 오래전에 애기들 놀았던 사진들 이거 있으면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면 거기 CD에다 굽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CD 굽는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CD에다 하나 보관해 둔 거죠. 그걸 백업 왔다 그래요, 백업. 그 다음에 USB 메모리에다가 내가 수업에 필요한 자료 오늘 하나 받아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지워지면 안 되니까 집에 있는 컴퓨터 내 문서에다 또 하나 복사해서 보관해 뒀거든?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럼 백업 해놨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가 없어졌어. 내 USB 메모리에 있는 게 없어졌어 보니까. 그러면 내 문서에다 보관해 둔 거를 또 하나 복사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복원이라고 하지, 그건 복원.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백업 복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보관해두고 하는 그런 개념보다도 그 개념을 포함하는 거지만 자동적으로 백업 명령을 걸면 공간 어디다가 보관을 해줘요, 알아서 윈도우가. 근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컴퓨터가 느려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에 다 백업 기능을 다 설정을 해놔가지고요. 간혹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뭐 하드디스크 공간이 부족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뜰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백업이라는 말은 원본 데이터가 손실을 당할까봐 하나 더 보관해 두는 겁니다. 다른 곳에. 근데 예를 들어서 $100짜리 지폐가 집에 한 박스 있는데 잃어버릴까봐 걔를 복사해가지고 다른 데 보관해 두면 안 되죠. 위조 지폐잖아. 근데 컴퓨터는 원본의 개념이 없잖아요. 데이터가 원본의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복사해두면 또 다른 원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두 군데다 보관해두면 한 곳에 문제가 됐을 때 다른 곳에서 가져와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 백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크 정리를 하면은 하나를 자동으로 없애주나요? 자, 지금 정리하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안방, 건너방, 거실 엄마가 다니면서 야 이거 너 쓸래? 보던 책이냐 안 보던 책이냐 안 볼 거니 볼 거니 그럼 엄마나 그거 안 봐도 되고 알았어 치워버리고 이건 당신 쓸 거야 안 쓸 거야 나 이거 안 써 그럼 치워버리고 그렇게 싹 정리해가지고 걷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디스크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크 정리를 하고 나면 공간이 늘어나죠. 하드 디스크가 100기가였는데 이래저래 쓰고 나니까는 현재 10기가밖에 안 남은 거야. 근데 디스크 정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15기가가 될 수도 있고 20기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불필요한 건 없애버렸으니까. 가정용은 용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요 하드디스크 공간이
200기가, 100기가, 뭐 나머지 뭐 200기가 이런 식으로 500기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CD E 드라이브로 나눠놨는데 보통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 정리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모든 윈도우는 C 드라이브에서 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윈도우가 연결되어 있는 C 드라이브에 뭐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무슨 작업을 하고 인터넷상에서 뭐를 보고 거기서 뭐를 설치하고 했단 말이야. 그런 작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지. 설거지 하는 거야, 설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치를 담그려고 배추 사고 무 사고 다 사왔는데 그 중에 보면 벌레 먹은 거 떼어버리고 뭐 한 거 떼어버리고 꼬지 자르고 뭐 앞에 잘라버리고 해갖고 다 버리지 않습니까? 깨끗한 거 외에는 버리잖아요. 그리고 알맹이 좋은 것만 갖고 음식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음식 쓰레기 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디스크 정리예요. 그러니까 디스크 정리는 자주 하면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하드디스크를 다 뒤적거려야 되니까 내가 일을 못해. 얘가 일을 하느라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두 달에 한 번 해도 상관없습니다. 오, 시간이 또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거. 문제에서 지금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지금 21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것을 했는데 디스크 정리를 한다. 맞는 말이고, 응급 복구를 위해서 백업 및 복원을 수행한다. 사용 가능한 디스크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는 거는요, 공간을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위치가 바뀌는 거죠. 위치가 흩어져 있던 데이터가 한두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책상은 여기 있고 의자는 저쪽에 가 있으니까 불편하거든. 어차피 책상하고 의자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공간은 차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책상하고 의자를 붙여놓으니까 공부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옮겨 놓는 거예요. 조각 모음은. 그러니까 조각 모음을 했다고 해서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빨라지는 거지. 연관성 있는 거리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가 틀린 거네. 세 번째가. 이제 TCP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는데요. 아니다. 그냥 해버릴까? 지금? 예, TCP 지금 해버리죠, 뭐.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TCP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TCP IP라고 하는 게 있어요. TCP IP는 뭐냐면은, 뒤에가 또 나와요. 뒤가 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하려면, TCP라고 하는 거와 IP라는 것이 설정이 돼야 돼요. 이게 규약이라는 거예요. 규약. 통신 규약, 영어로 프로토콜.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했어요? 봉투에다가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름 쓰고 주소 쓰는 날 있죠? 그걸 바꿔 쓰면 안 되죠? 제가 위치를 바꿔놓고 썼는데 바꿔놓고 쓰니까 안 된다 그러길래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을 이제 이름만, 글자만 쓴 거예요. 안 된대. 오른쪽에는 뭐를 써야 되고 왼쪽에는 뭐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아무리 뭐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고쳐 써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기계로 들어가면 기계가 오른쪽에는 뭐고 왼쪽은 뭔지를 인식을 해서 자동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죠. 다시 쓰라는 거야. 택배 봉투에다 붙일 때. 그래서 다시 써가지고 붙인 적이 있어요. 왜? 규칙에 어긋났기 때문에. 자, 이제 8월 달에 뭐가 바뀌죠? 8월 1일부터 바뀌는 게 뭐예요? 전압, 우편번호.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바뀐대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바꾸겠죠, 국가에서. 예. 근데 이제 한동안은 또 병행해서 쓰겠지만, 여기가 이제 158에 저쪽이 신월동, 저쪽이 830, 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뭐 다른 번호로 바뀌는데, 그럼 이제 또 외워야 되겠지. 그러면 룰에 의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게 법칙이니까. 그러면 통신상에서 말하는 법칙이 프로토콜이라는 게 법칙이에요. 규칙과 약속이니까. 근데 그 중에 TCP라고 IP라는 게 있는데, 이 IP는 어떨 때 쓰고 TCP는 어떨 때 쓰는지를 묻기도 하고요. 첫 번째, IPv4라는 게 있고 IPv6이라는 게 나와요.
IPv4라는 게 나오고 IPv6이라고 나오는데 IPv4는 8개씩 8비트씩 4개를 묶은 거예요. 32비트예요. 8비트씩 얼마점 이렇게 4개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8개씩 4개가 모이니까는 32개죠. 32비트가 되고 IPv6은 128비트로 되어 있는데 16비트씩 8개가 묶여 있어요. 16비트씩 8개. 근데 그 값과 값 사이를 콜론을 써요. 얼마 콜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방식이 좀 달라요. 그렇죠? 얼마점 쓰면 IPv4인지 헷갈리니까 IPv4는 점으로 구분하고 IPv6은 콜론으로 구분한다 라는 정도만 일단은 기억을 하세요. 예. 그 다음에 DNS라는 말이 나와요. DNS. 여러분 IP 주소라는 게 있습니다. IP 주소. 여러분 인터넷을 하시잖아요. 댁에서. 그럼 여러분 댁에 있는 컴퓨터에 네트워크로 IP 주소라는 게 할당을 받아요. 우리 센터는 뭐 공공기관이니까 IP 주소라는 거를 할당을 받아서 써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IP 주소가 없으면 인터넷을 못 합니다. 나 스마트폰 이거 인터넷 하는 기계인데 얘도 IP 주소가 있어요. 이 안에. 이것도 기계니까 IP 주소가 할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를 하는 컴퓨터 있죠. 네이버. 우리가 네이버라고 치잖아요. 주소에다. 그럼 네이버가 나오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걔도 IP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는 IP로 연결하는 거예요. 거기 번지가 몇 번지요? 우리요 192.168.153.7이에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럼 주소에다가 192.168.153.7 하고 치면 거기가 탁 나오는 거야. 그쪽 컴퓨터가. 근데 이 주소를 쓰기가 너무 어려워. 기억하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www.naver.com 이게 외우기가 쉽더라 이거지. 그렇게 보통 우리 주소로 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서부.서울위민.or.kr 쓰잖아요. 이렇게 주소를 쓰면은 이 서부 여성발전센터 중앙 컴퓨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IP로 알아서 착 가더라 이거야. 우리 컴퓨터 IP를 몰라도 그거를 연결해 주는 게 DNS예요. 문자로 된 도메인 이름을 www.naver.com이라고 하는 이런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 숫자로 된 IP 주소로 변환해 주는 거, 그걸 도메인 네임 서버라고 해서 DNS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가정에 있는 컴퓨터에도 다 세팅되어 있어요.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인터넷을 못 해요.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는 거니까. 예. 혹시 그런 경험 있나요? 여러분들 댁에서 인터넷이 어느 날 갑자기 안 돼.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물어봐야지.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인터넷 업체에다가. 저는 SK텔레콤 쓰거든요. SK텔레콤에서 업체에서 기사가 와서 명함 주고 갔어요. 그래서 그건 제 책상 유리판 밑에 탁 꽂아놨어요. 어느 단골집보다 더 중요한 거니까 그거는 연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되면 전화를 걸죠. 저 여기 전화번호 알려주거나 고객 이름을 알려주면, 예, 아무개 고객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면 인터넷이 안 되네요. 한 2시간째 안 되고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그럼 이제 그쪽에서 신호를 보내봐요. 우리 집으로. 그럼 신호가 갔다가 되돌아와야 되는데 신호가 가는데 안 가기만 하고 멈춰. 그러면 어디가 끊어진 거지. 왜 끊어졌을까? 또 테스트 해봐야죠. 모뎀이 있잖아. 우리 가정에 모뎀을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쪽 업체에서 모뎀으로 갔다가 온단 말이야. 신호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선이 안 끊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안에 있는 문제지. 안에 우리 집 문제. 공유기 쓰시나요? 예, 공유기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기 스위치를 전기를 뺐다가 한 5초 있다가 10초 있다가 꽂아보세요. 뺐다가 꽂았더니 인터넷 돼요 하는 집도 있고, 저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이상이 또 계속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직원 보낼게요. 기사 보낼게요. 그럼 기사가 와가지고 막 뭐를 해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게 주로 핑이라고 하는 검사를 해요. 핑. 그래서 핑 메모해 드릴게요. 시험에 나오는 용어니까. 핑 127.0.0.1이라고 쓰면 여러분도 혹시 기억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제가 해볼게요. 시작 눌러보세요. 여러분 시작 눌러보세요. 시작. 그러면 거기에 뭐가 껌뻑껌뻑거리죠. 현재 모든 프로그램이 파일 검색해서 껌뻑껌뻑거리죠. 그럼 CMD라고 쓰세요. CMD. 영어로 CMD라고 쓰세요. 그럼 시커먼 청 하나 뜨죠. 그럼 요거 한번 써보세요. 요거 핑 이거 그대로 써보세요. CMD 커맨드의 줄임말 CMD. 예, CMD 커맨드의 줄임말이에요. 아니면 시작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사용자 명령 프롬프트라고 있어요. 명령 프롬프트 그것도 검은 거 뜹니다. 똑같은 건데 그 명령 이름이 CMD예요. 거기다가 핑 한 칸 띄우고 127.0.0.1이라고 써보세요. 엔터를 탁 치면 응답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시간이 1ms보다 작다, TTL이 128이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이게 안 되는 집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요청 시간 오버, 리퀘스트 타임 오버 하고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컴퓨터에 네트워크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핑 127.0.0.1이라고 썼는데 오류가 났다.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네트워크 장치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저 바다 깊이를 어떻게 돼요? 바다 깊이 어떻게 돼요? 초음파를 팍 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밑에 해면에 닿다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되돌아온 시간을 재가지고 바다 깊이가 몇 미터다 이렇게 한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핑 쏜대. 그럼 핑 하고 돌아온대. 그렇게 해서 핑이라고 쓰는 거예요. 뭐 의미가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래서 핑 테스트 한다 그래. 핑 테스트. 핑 테스트는 많이 해요. 그쪽에서 업체에다 전화했더니 그러면요 혹시 제가 불러드리는 거 좀 한번 해보실래요? 컴퓨터 켜져 있습니까? 그래서 예 켜져 있으면 시작 눌러서 거기에다가 CMD라고 치고요 요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뭐라고 나옵니까? 했더니 뭐 바이트가 32이고 뭐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그럼 기계는 이상 없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제 라인도 끊어지지 않았지. 기계도 이상이 없는데 인터넷이 안 된다고 하면 공유기 문제인지 그럼 공유기를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했는데도 웬만하면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안 되면 기사 보낼게요 해서 기사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보세요. 우리 여기 보시면 이거 있어. 이거 네트워크 안에 속성이 있는데 이 네트워크 안에 속성이 있는데 이 속성이 여기 잠깐 보여드릴게요. 주소가 있어요. 여기 주소가 IP 주소가 있단 말이야. IP 주소가 있는데 우리 가정은 다 자동이에요. 우리 가정은 다 자동이라고. 우리 강의실은 자동이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다 숫자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컴퓨터의 네트워크 환경에 들어가서 봤더니 IP 어드레스, IP 주소가 자동이 아니라 뭐가 숫자가 적혀 있어. 그러면 그 집 인터넷 안 돼요. 아무리 공유기를 연결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랬는데 누가 건드렸겠지. 뭐 하다가 모르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개인이 해결을 못하니까
기사가 와서 도와주고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P 컨피그라는 말도 나와 있죠. IP 컨피그는 뭐냐면 그런 IP에 관한 컨피그레이션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아까 여기 CMD 쳐가지고 CMD 좀 이거 나왔잖아요. 여기 써있네.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한 그랬는데 요거 명령 프롬프트 대신에 뭐 한 거예요? CMD라고 친 거라고. 그래놓고 IP 컨피그라고 이렇게 쓰면 지금 뭐가 이렇게 쫙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죠?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공개하면 안 되는 숫자들이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제가 막 화면을 들락날락거린 거고, 우리끼리 보는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동영상으로 제작하잖아요. 지금 수업 내용을. 이게 외부로 나가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숫자는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이 맥 주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숫자가 보이거든요. 이런 게 외부로 나가면, 해킹을, 뭐 이 강사 컴퓨터 해킹할 게 뭐가 있다고? 근데 가정에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회사 같으면 진짜 이건 보안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는 게 있다 하는 거. 예.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자, 핑이라고 했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면은 어떤 명령을 실행해야만이 복귀하느냐. 여기 보면 exit라고 쓰면 돼요. 네 번째 EXIT. EXID? EXIT죠? 가수는 그 걸그룹은 EXID죠? 헷갈려. 위아래 하는 거. 예. 3번. 명령 프롬프트, 인터넷 프로토콜에서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을 옳지 않은 것을 내는데 작업 그룹은 아니고 아까 IP 어드레스, 서브넷 마스크, 기본 게이트웨이 설정하는 건 있었어요. 네트워크 환경에서.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 이거는.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세균 나오는 핀 200. 어떤 거요?